박주희 집사님이 지금 멘토링을 하고 계시거든요. 멘토링을 하고 계셔서 여러분 몰래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뭐 저희 교회 아직 런칭이 안 된 사역이기 때문에 샘물교회랑 연결해서 하고 계셔서 현장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겠고, 우리 또 장로님 다시 모시고 질의와 응답, 그리고 오늘 들어오시면서 저는 믿음이 너무 작았나 봅니다. 한 35부 복사했는데 동참서, 그래서 그게 그 사역 동참서를 여러분 적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꼭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동참하실 거라고는 생각진 않아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건데, 그 동참서를 주시면 그 동참서를 내주신 분들 중심으로 2월 5일 주일날 다시 한번 모입니다. 오늘은 그냥 설명회 하는 자리고요. 여러분이 저도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동참하시는 분들과 같이, 그때는 여기 너무 멀잖아요. 너무 가파르고, 그래서 저 밑에 D동에서 모여서 그때는 우리 팀 발족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구체적으로 우리 이것 같이 합시다, 이렇게 제가 사역을 제안 드릴 때 같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감사하게 우리 4번째 시간은 멘토링 과정이 벌써 2가정이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흔쾌히 2가정이 동참해 주시기로, 그래서 멘토링 과정 2가정이 생겼는데요. 그 멘토링 과정과 우리 장로님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조금 있어야 되니까 그 가정들과 요 옆에 방에서 모이는데, 그 멘토링 가정 미팅은 그 헌신하신 우리 2가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와 더불어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우리가 도와야 될 곳, 우리 함께하며 연대하고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은혜샘물 교회에도 우리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선한 울타리 사역을 함께 열어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최 장로님을 모시고 함께 이 사역 설명회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게 녹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한 이웃을 세우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제가 뒤에 가서 영상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임상희 멘토쌤의 멘티 윤태현이고요. 현재는 대학교 4학년에 이제 글로벌 경영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알게 된 계기가 서울에 오게 되면서 이제 최성규 장로님을 만났고 이랑 인연이 되어가지고 선한울타리에 입소하게 됐고요. 고려대와 성균관대 1년 반 동안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서울에 와서 선한울타리에 입소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한울타리 8기 멘티 신은영입니다. 선한울타리 덕분에 홀로서기를 해야 했던 저는 많은 선생님들, 이모, 삼촌, 많은 어른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한 학기도 잘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첫 만남은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에서도 멘토나 멘티 연결을 많이 해주거든요. 멘토 멘티 관계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멘토 멘티 사이라 생각을 했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되게 묘했어요. 뭔가 관계가 너무 깊어지는데 부담스럽진 않고 되게 편해진달까? 저는 이제 선한울타리에 들어와서 제 스스로 되게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시고, 2년 전의 모습과 현재의 제 모습을 보면 저는 세상을 보는 눈도 되게 떨어진 게 저는 그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생각보다 되게 과분한 사랑을 받아와가지고 그 기대에 이제 충족하지 못하면 어쩔까
멘토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께 이런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대가를 말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너 자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 마음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또한 이제 나중에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한 울타리의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윤태현 멘티의 멘토인 임창희라고 합니다.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육원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딱 나오자마자 혼자 뭔가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좀 충격적으로 와 닿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저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하면 같이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켜졌네요. 예. 죄송합니다, 목사님 먼 길까지 오게 하셔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한 2, 30분 거리에 있는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최상규 장로입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올해가 횟수로 9년째인데 9년 동안 참 많은 교회를 방문했는데 특별히 오늘 이곳으로 오는 발걸음이 참으로 기쁘고 켜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감동적인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장성철 목사님이 저에게 오늘 장소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가 심성민 홀이라고 우리 심성민 형제가 저하고 사랑부 교사를 같이 했었어요. 샘물교회에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샘물교회에서 시작한 보육원 사역의 첫 출발은 사실 아프간 순교였습니다. 2007년에 아프간 피랍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저희 입양 가족들이 여기 오늘 보니까 입양 가족들이 계신데 우리가 다 같이 그곳에 가서 적색 순교하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남은 자로서 백색 순교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저희끼리 기도하면서 사실 시작했던 게 2008년에 있는 8년에 김천에 있는 임마누엘 영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후원하고 가정체험 행사하고 아이들 디딤샷 통장 만드는 일을 시작했는데 잘 들리? 빨간 거 오는 거 보니까 배터리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보육원하고 연결돼서 활동해왔던 것들이 차근차근 쌓여서 저희가 2015년에 이 선한 울타리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작은 어떤 도전의 순간에 그리고 어떤 결단의 순간에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씩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보셨던 동영상은 샘물교회가 10월 첫째 주일이면 항상 지키는 선한 울타리 후원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렸던 동영상이고요. 나왔던 우리 청년들이 다 잘생기고 너무 예쁘죠.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이 꼭 말씀을 드리래요. 저렇게 다 잘생기고 이쁜 거 아니고 저렇게 다 상태가 좋은 게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꼭 전해달라고 하니까 또 너무 저렇게 장밋빛 이렇게 그림을 보시고 야, 나 이거 하면
너무 은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아, 예. 제가 오늘 여기 PPT 자료를 좀 준비해 왔거든요. PPT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써야 되나요? 여러 가지로 오늘 전자기기가 저를 네. 선한 울타리는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보호 종료되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자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 24세까지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그러니까 보육원 아동이죠. 아동들이 보호를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보육원 근처에 있는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IQ 80 이하가 돼서 장애가 있어서 바로 나가서 자립이 안 되는 친구들은 한 1년 정도, 그런 경우는 1년 정도 유예가 됐고요. 대부분은 다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이렇게 보호 종료가 됐는데, 우리 청년들을 부르는 호칭도 계속 변해왔어요. 저희 그 표지에 보면 우리는 그 로고에 보육원 퇴소생을 과 함께하는 선한 울타리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보육원 퇴소생이라고 불렀고요. 얼마 전까지는 보호 종료 아동, 보호 종료 청년 이렇게 부르다가 작년부터 아마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호칭은 다른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듣고 싶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최소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만이라도 우리 부모와 분리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사는 아동 양육 시설을 고아원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이제 한국에선 더 이상 고아원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곳에 사는 아이들을 고아라고 부르지 않아요. 요즘에 당사자 단체들이 좀 생겨서 몇 년 전부터 지금 40대 넘은 당사자들은 자기들을 고아권익위원회, 한국고아사랑협회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그분들은 40 넘으셨고 이제 본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 고아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회에서 그것 코칭이나 또 고아원이라는 이런 시설명에 대해서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혹시 앞으로 함께 섬기게 되실 분들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아도 계속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앞으로 고아나 고아원이라는 표현은 가급적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명사는 2가지 말씀드렸고요. 동사로서 여러분들 반드시 쓰시면 안 되는 표현이 뭐냐면요, 버려졌다는 표현이에요. 이건 교회 우리 샘물 공동체는 입양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 입양 가족들이 제일 특히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고, 우리 아이들도 이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 상하고 불쾌합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표현들이 있잖아요. 부모와 분리됐다거나 유기됐다거나 이런 표현 쓸 수 있는데, 좀 이렇게 표현을 좀 가려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친구들과 처음 만나면서부터 그 단어를 딱 쓰시는 순간 이렇게 관계가 그냥 확 깨져 버리세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다음 페이지요. 이게 잠깐 이건가요? 네. 선한 울타리는 2014년에 샘물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준비해서 2015년에 경북 김천에 있는 임마누엘 영유아원에서 보호 종료된 남자 청년 2명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교회 사역도 아니었고요. 우리 남자 성도 둘이서 순회동에 있는 그 반지하 원룸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들을 받아서 이렇게 소소히 성도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들 직장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주거를 갖다가 앞으로 갖는 것을 도와주자는, 아주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나 구제 측면에서 단순하게 접근했던 사실 그런 사역이었고요. 혹시 그 당시에 우리 언론이나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의 근황에 대해서 접해 보셨던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대부분 다 초점이 그 2가지였어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한테 어떻게 하면 안정된 주거를 지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에게 정규직 직장을 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마음으로 사실 이 사역을 시작했고요. 근데
어느덧 이 사역이 올해 9년 차가 됐고 샘물에서 시작한 아주 작은 사역이요. 이제는 올해까지 아마 12개 교회가 함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샘물교회, 지구촌교회, 남서울은혜교회, 광민셀교회 뭐 이렇게 쭉 해서 오늘 제가 은혜샘물교회까지 왔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엄청 큰 대형 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샘물교회 같은 우리 은혜샘물교회 같은 중형 교회도 있고 오늘 광민셀교회처럼 아주 가정에서 하는 작은 가정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는 교회가 특별히 교회가 커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 주님이 주신 마음만 있으면 어느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울타리는 사실 법인도 아니고요. NGO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런 사역을 하면서 법인을 갖고 있지 않은 순수한 교회에다가 기반을 둔 교회 사역입니다. 인원이 2명에서 시작해서 진짜 샘물교회에 지금 한 40명 정도 결연이 되어 있고요. 전체 교회로 하면 아마 올해 8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아마 12개 교회와 결연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중간에 사역 설명서에다가 사실 이 말씀을 넣은 거는 특별한 당부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울타리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초점을 맞춘 건 주거 지원과 사실 취업 지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입양 부모이긴 하지만 저도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1년에 뭐 4박 5일 정도 교회에 이제 오는 우리 보육원에서 오는 어린 아이들과 가정 체험 정도는 해봤지만 사실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온 자립준비 청년하고는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을 제가 만나서 한 명 한 명 이제 아이들이 쌓여가면서 이 청년들하고 관계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감정 노동의 강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좀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자녀 있으신 분들 그 사춘기 자녀 키워보셨나요? 혹시 사춘기 자녀 중에서 너무 그 FM처럼 큰 애들 말고 부모를 조금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20대 넘었는데 취업도 잘 안 하고 그 계속 속을 끓이는 자녀 있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연락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화 안 받고 카톡은 계속 그 무음으로 해놓고 비행기 모드 이런 거 해놓고 일자리도 안 없어지고 이런 자녀들 혹시 키워보시는 분들 좀 있으세요? 꼭 이 사역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내공은 좀 돼야 이 사역 감당하기 좀 좋으세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2년, 3년 쌓이다 보니까요. 제가 번아웃이 되더라고요. 번아웃이 돼서 처음에는 지극히 그 구제나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시작을 하다가 그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샘물교회 선한 울타리 사역을 평신도 집사들이 시작하면서 교회 부서도 아니었고요. 담당 교육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들끼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좀 잘 들리겠네. 근데 이게 사람이 지쳐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저희 그 평원지기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기도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너무 준비가 없이 시작한 것 같아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오셔서 우리 기도회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교회 부서가 아니니까 목사님이 좀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좀 기도회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그거를 사실 말씀드렸을 때 제 상태는 거의 그 지금의 이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기도회를 첫 기도회니까 제법 많이 오셨거든요. 한 열댓 명 오셔가지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간단히 전해주시고 기도회를 하시다가 갑자기 최상규 집사님 기도하세요. 제가 그때 집사였습니다. 최상규 집사님 기도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아세요? 영적으로 너무 사람이 상태가 안 좋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원래 웬만하면 제가 꼭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오늘은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해주세요. 갑자기 굉장히 온유하신 우리 목사님이셨는데 저한테 그날따라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최상규 집사님 기도회 안 끝났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한 번 더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려고 입을 띄는데요. 그때 제가 딱 한마디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 한 번 딱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날 참 남자로서 참 부끄러운 건데 아무리 교회 모임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에 제 입에서 진짜 대성통곡이 나왔어요. 정말 꺽꺽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한참을 울었는데요. 제가 그 기도가 그렇게 하고 나서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아세요? 옆에서 제가 그 상태가 되니까요. 그 기도에 오셨던 분들이요. 아멘 뭐 옆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추임새만 넣어주시는데 차마 그 상황에서 이렇게 눈을 했는데 저 눈을 못 마주치시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상태가 사실 안 좋았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딱 그걸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에 제가 하나님 말씀 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아침에 하나님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길게 드렸던 이유는 한 가지.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 최소한 매달 한 번은 꼭 공적으로 이 팀이 꾸려지셨으면 팀 안에서 기도회 꼭 운영해 주시고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법인과 NGO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회 꼭 운영해 주시고 그리고 꼭 사역이 리더 되시는 분을 위해서 꼭 중보기도 해 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백정태 옥주희 집사님은 아마 이 말씀이 그냥 체감이 지금 팍팍 되고 계실 텐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열매를 거두시려고 시작하신다면 지금 그만두셔야 되고요. 그냥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제가 보기엔 될 것 같습니다. 선한 울타리 사역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양하고 정말 이렇게 풍성하지 않았어요. 제가 자아자찬을 좀 하자면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거의 불모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뭐 국회, 사회, 뭐 복지부 뭐 비롯해서 여기저기 많이 불려가서 제가 발표도 하고 발제도 하고 뭐 별거 다 하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단체도요 이만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단체는 없어요. 저희가 법인도 아니고 NGO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가장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만들자고 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한 올해로 9년째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필요하니까 하나씩 계속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스탠다드는 없어요. 은혜샘물교회에서 선한 울타리 사역 시작하시다가 필요하시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우리 김은대 장로님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요. 저희는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하시면 이제 보육원을 가시게 되는데 요즘 보육원에는요 아이들한테 교회 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학생 인권 조례인가요? 뭐 이런 거 되면서요 보육원 아이들한테도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서 요즘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서 딱 자기 생각이 잡히면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교회 가야지 하면 아이들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이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후원하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 선한 울타리는 교회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그 대신 매너 있게 복음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이 말씀은 드려야 하는데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만난 기독교는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례한 기독교였어요.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지원을 해준다는 그 조건으로요. 아이들을 억지로 교회에 가게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보육원에 살았던 친구들은 예배를 안 드리면 간식을 먹지 못했어요. 참 치사하죠, 그죠? 한 달에 간식비가 3,000원이었대요. 근데 그 3,000원짜리 간식비를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배를 안 드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은 사람들을 보육원 안에서 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은혜샘물교회 선한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례하지 않은 기독교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선한 울타리 사역의 핵심은요, 멘토링입니다. 제가 작년 말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어요. 전라남도 광주시에서요, 같은 보육원은 아닌데 두 보육원에서 대학교 1학년 나이 남자아이 1명, 여자아이 1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때 나라가 사실 좀 뒤집혀가지고 정부 국회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간담회를 하고 저를 많이 불렀는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한 번 국회에서 또 한 번 이 컨퍼런스 같은 걸 했어요. 근데 그건 이번에는 당사자 단체가 특별히 해가지고 고아 컨퍼런스라는 아주 그 강한 제목의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 사역에 대해서 쭉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분들이 이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가 필요하냐고 냈는데, 제가 그날 그분들의 발제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결론은 뭐였냐면요, 멘토링이었어요. 이럴 때는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요 9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안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멘토링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페이지를 제가 넘겨볼게요. 네, 신앙훈련 얘기는 했고, 우리 선한 울타리 멘토링은 가급적 부부 멘토링을 지향합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향합니다. 그래서 근데 형편상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멘토는 꼭 부부 멘토를 하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체험 행사도 비슷한 취지인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정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요. 우리 보육원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고아원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하고는 많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선한 울타리 결연되면 이 근처에 숙소에 들어오게 될 거고, 그 아이들 손을 잡고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전입신고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사회복지과에 가서 수급 신청을 할 때 뭘 띄셔야 되냐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꼭 한번 띄워보게 되시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대부분 부모가 나와요. 왜 고아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부모와 분리된 이유가 1950년대하고 60년대하고 지금 2000년대 아이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가족관계 증명서상 80% 이상 부모가 있어요. 대부분 예전에 IMF 이후로는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혼, 최근에는 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이 그 학대 문제가 강화돼 가지고요, 이제는 학대를 하면 1회 그냥 바로 분리를 시켜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잘 바뀌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 게 뭐냐면 부모의 학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대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럼 결국 뭐죠?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 있는 고아인 거예요. 우리끼리만 쓰는 표현입니다. 밖에가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그러니까 베이비박스처럼 완전히 유기된 아동, 뭐 미아 있겠죠. 그래서 부모가 정말 없는, 부모가 사망한 이런 케이스의 아이들과 아니면 부모가 있는데 부모와 살 수 없어서 분리돼서 보육원에 온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더 힘들까요?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셔도 돼요. 어떤 아이가 더 힘들까요? 잘 안 들려요. 우리 아이들은요 보육원에서 살면서 계속 기대를 하면서 살아요. 나는 언제 엄마 아빠한테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엄마가 중학교 가면 데려간다고 했는데 계속 기대해요. 계속 기대하다가 보호 종료가 되는 거예요. 평균 11년 이상을 보육원에서 살아요. 우리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소망이 대부분 없어요. 그리고
살고 있는 애들을 보면 대부분 동거를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러니까 일례로 식탁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식탁을 준비하시면 엄마가 밥을 하는 동안에 아빠가 식탁을 세팅하고 뭐 아이들이 수저도 놓고 물도 따르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그걸 경험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방문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만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부가 함께 멘토링 하시면 좋고요.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목자 임명식, 가족교회 오니까 좋다. 목자 임명식 하시잖아요. 저희가 대예배당에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곳에서, 작은 곳 아니다. 이거보다 좀 작아도 됩니다. 꼭 담임 목사님 모셔서 저희가 멘토 임명식 했었어요. 그래서 임명장도 드리고 했었고요. 그리고 선한 울타리 멘토는 항상 이 질문을 하세요. 한번 멘토가 되면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선한 울타리 멘토에는 기한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포기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보육원에 살면서 들어가는 순간부터죠. 주 양육자와의 분리를 경험했어요. 이거 정말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자립준비 청년들은요, 보육원에 들어가는 순간 부모님과 그 주 양육자라고 하거든요. 좀 전문적인 표현으로 분리를 경험했어요. 보육원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의 주 양육자는 그 방에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 사회복지사예요. 엄마라고도 하고 이모라고도 하고 선생님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평균 그곳에서 얼마나 일을 할까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젊고요. 3년 이상을 버티지 못해요. 지방에 있는 분들은 좀 오래 종사를 하세요. 근데 대부분 힘들기 때문에, 박봉이기 때문에 자주 퇴사를 하세요. 그럼 이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또 한 번 주 양육자하고 분리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가 원래는 2명이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 때 52시간, 주 52시간 하면서 3교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는 엄마가 몇 명이죠? 1명이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요 3명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바뀌어요. 보육원에 있을 때도 선한 울타리 아닌 이런 멘토링 같은 거 해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문해서 가끔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보통 어느 정도 방문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보육원 봉사하자고 그래서 한번 갔는데 애들하고 신나게 놀고 돌아오면서 얘들아 너무 반가워, 집사님이 나중에 또 올게, 그리고 안 가신 분들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야, 이런 생각을 더 이상 품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선한 울타리 멘토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육원 아이들하고도 프로그램 하거든요. 보육원 목사님, 보육원 봉사는 최소 2년 꼭 약정 받으셔야 됩니다. 2년 동안 레귤러 멤버로 활동하지 않으실 분은 하시면 안 돼요. 그 대신 그럼 스팟으로 그럼 봉사할 사람은 뭘 해야 되나? 다른 파트 있습니다. 그런 거 해주시고요. 아이들하고 만나는 봉사는 지속성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멘토가 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매주 제가 얘기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그 아이들하고 만나서 밥 먹고 티타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년 차부터는 한 달에 한 번 만나세요. 저는 지금 2명의 아이와 9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선한 울타리 멘토가 되시면요, 저희가 멘토링 가이드부터 시작해서 동영상, 필독도 해서요, 여러분들이 멘토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한 울타리가 다른 단체보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거는요, 사실 주거 지원이에요. 이렇게 해주는 단체는 멘토링에 이어서 대한민국에 아직은 없어요. 저희 교회는 각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재정적인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교회 인근에다가 보통 원룸이나 투룸을 갖다가 임대합니다. 원래 요즘 아이들은 나오면서 임대 아파트 이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주거 지원이 이제 개선돼서, 그리고 최소한 다가구 주택의 원룸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서 지원받고 나오는 아이들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립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에게 보육원에 있는 동안에 양육과 보호는 잘하면서 왜 아이들에게 자립을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을까? 저도 처음에 보육원에 있는 관계자분들을 원망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역을 올해까지 9년째 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들은 나오기 전까지 아무리 얘기해줘도 체감할 수 없다. 이건 제가 아이들하고 대화 속에서 느낀 거예요. 왜 너네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라도 자립훈련을 좀 하면 열심히 하고 나오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나왔어? 그랬더니 사실 나오기 전날까지도 체감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시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얘를 분가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야, 너 엄마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나가면 네가 혼자 밥도 해 먹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네가 다 해야 되고 열심히 6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그 자녀가 얼마나 체감할까요? 생각보다 어린애들은 체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아우타리는 교회 인근에 원룸이나 투룸을 임대해 가지고요. 그곳에 들어온 아이들은 한 최소 2년 정도는 이곳에서 그 자립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혼자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 말고 또 봉사하실 거 있어요. 저희 이 주거와 관련된 봉사팀이 있는데 울타리 팀이라고 우리 주거에 들어온 아이들은 우리 주거에 있는 동안은 그 장을 봐줍니다. 이거 이제 식재료비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9만 원씩 한 아이당 이 아이들하고 장을 봐요.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데는 또 한 번 슬픈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보육원에 가셔서 식사 시간에 아이들하고 밥 먹는 거 한번 보신 적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 급식 먹죠.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도 학교를 갔다 와도 급식을 먹어요. 여러분 댁에서 자녀들 키우시면서 아이들하고 손잡고 마트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먹고 싶은 식재료 같이 장 봐서 맛있게 만들어서 드시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 보육원 들어오기 전에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유기돼서 온 친구나 영세부터 들어온 친구들은요. 엄마와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거를 생각하고 깨닫고 났을 때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원하는 식재료를 사서 건강하게 만들어 먹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잘 안 되는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와서 매식을 하거나 식당에 가서 대부분 편의점에 갑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울타리 팀에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운전만 하시면 마트만 가실 수 있으면 봉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울타리 팀이 멘토와 함께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얘들과 식사도 하고 케어도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은혜샘물교회에 사랑 많으신 좋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자립훈련을 딱 하면요. 요즘엔 제도가 개선돼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한 10평 내외의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선아우타리에서는 이렇게 CMS 여기도 후원주일 있으시잖아요. 그죠? 같은 샘물 형제니까 우리 후원주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CMS 후원 들어온 것들을 잘 모았다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구, 가전, 생활용품을 사서 우리 아이들 새로 임대한 아파트에다가 딱 넣어줍니다. 진짜 이쁘고 행복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거 딱 해주시고 오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아, 나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집에서 새끼가 말 안 듣고 남편이 짜증나게 하면 나도 여기 와서 이런 데 하나 마련해서 살고 싶어. 그리고 막 본인이 살 것처럼 막 마련해 주세요. 그래갖고 막 다 같이 행복해요. 그래갖고 애들이 막 사진 찍어서 보내면 우리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을 아이들 혼자 잘 못하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이런 부동산 업무도 해주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하는 일도 해주고 뭐 거기 LH 공사 직원하고 통화하는 일도 해주고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저희가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은 파트예요. 교회에는 없는 직업이 없어요. 여기 사장님들도 계시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정규직 직장 얻어주고 싶어서 이 일했다고 했잖아요. 언론에 다 뭐라고 나오냐면 애들이 전부 알바한대요. 그래서 정규직 직장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샘물교회에 있는 잘 나가는 분들한테 애들을 이렇게 꼽았어요. 어떻게 될게요? 100%다 페일이었어요. 우리 애들은 보호 종료 되기 전에 보육원 안에서 머릿속에 상상한 직업이 있어요. 뭘 제일 많이 상상했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의사면 의사하고 싶고 판사하면 판사하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본 직업이 뭐예요? 사회복지사.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거나 나와서 대학을 가고 싶으면 90%는 사회복지학과를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애들 좀 하고 싶은 거 뭐 있냐면요. 카센터, 그 다음에 바리스타. 처음에 한 8, 9년 전에 이거 사역 시작할 때는요. 오니까 한 9명은 바리스타 하겠대요. 제가 그 뜯어말리느라고. 아는 직업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오면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얘기를 해요. 그거를 그래서 바로 갔어. 제가 정규직에다 빡 꽂아줬어요. 백을 써서. 머리로 생각했던 일과 내가 직접 해본 일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요. 고용지원센터. 우리 분당에 있는 미금에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 있는지 용인시에는 구갈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 카드 이런 거 만드실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수급자고 자립준비 청년이기 때문에 이거 만드셔서 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알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 헤매갖고 한 1년을 헤매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이 생겨요. 그때 자기가 찾아간 직장은요 절대로 잘 안 그만둬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찾아간 자격증은요 꼭 그걸 활용해서 취업을 해요. 사실 이게 앞에 맨 앞자리에 우리 백정태 옥주희 집사님이 앉아 계셔서 제가 지금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힘든데, 샘물교회 선한울타리에 한 40명 정도 아이들이 결연돼 있거든요. 직장을 다니거나 알바를 하거나 대학을 다니거나 그 비율이 한 90%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자립준비 청년대 자립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당사자 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10%가 채 되지 않아요. 근데 선한울타리와 결연된 멘티들의 자립률이요 90%가 된다는 건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 힘은 사실 뭐냐면 멘토님들의 멘토링의 힘인데, 안타깝게 두 분의 멘티가 지금 그 하위 10%에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여기 격려의 박수 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죄송한데 한 6년 7년째 그러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게 한 10%는 있어요. 정말 마음에 내적 동기가 하나도 없는 친구 있어요. 아마 양육 환경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긴 호흡을 가지시고 빨리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해보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변하긴 변해요. 아주 조금씩. 여러분 은혜샘물교회는 장애인 부서 있나요? 지적장애인 부서? 네. 저는 샘물교회에서 사랑부를 지금 23년째 봉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IQ 80 이하, 그러니까 지적장애 상급이나 경계선 지능 아이들의 비율은요 30%가 넘어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라는 느린 학습자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 아이들의 비율이 한 10%, 8%에서 12%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얘네들은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은가? 이거는 저희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양육 환경이 문제예요. 1:1 양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뇌의 발달이 한 단계씩 다 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 특별히 지적장애 상급은 대기업에서 하는 장애인 TO로 취업이 가능하고요. 근데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사실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들. 성실한 아이들은 저희가 있잖아요. 30% 넘는다고. 샘물교회에 연결된 애들도 30% 넘어요. 근데 왜 자립이 안 되는 애들이 10%밖에 안 될까요? 20%가 넘는 애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지원하고 성실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자립준비 청년도 대학 진학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대학 진학률이 5%도 안 됐는데 요즘엔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30%가 넘어요. 지방에 가면 요즘에 지방 대학들 재정이 어려워서요. 심지어는 지적장애 상급 아이들도 원서만 넣으면 아이들을 뽑아요. 중요한 건 입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이 졸업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처음 사역 시작했을 때는 에버리지 B학점을 받으면 그 다음 학기도 돈을 줬어요. 근데 애들이 B학점을 못 받으니까 C학점으로 낮췄어요. 그럼 졸업을 많이 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아주 특별한 원장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교육의 기회가 없어요. 대학도 사배자 전형으로 가요. 들어갈 때도 높이가 다르죠. 근데 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어떤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쉽게 포기해요. 그래서 D나 C를 받는 게 아니라 F를 그냥 받아요. 수업을 안 가서. 아까 나온 우리 윤태연이는요. 아주 스페셜한 아이예요. 태연이는 울산대를 다니다가 자기가 수도권에 있는 애들하고 경쟁하고 싶다고 고려대학으로 교환학생을 왔다가 한 학기는 고려대, 두 학기는 성균관대에서 1년 반을 다녔는데 걔는 여기서도 장학금을 탔어요. 이건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연이를 보고 꿈을 꾸시면 안 되고요. 저런 애가 있어요. 한 10% 정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작년에는 우리 서울시 9급 지방직 공무원도 한 명 나왔고요. 이럴 때는 R을 해야 되는데. 보육원 역사의 두 번째 공무원이에요. 70년 역사의 두 번째 공무원이고요. 다른 선한 울타리에서 경찰 공무원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무원이 2명 나왔는데 이건 기적인 거예요. 대부분은 가면 수업 잘 못 따라가고 졸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선한 울타리는 그 후원금 받아서 잘 모았다가요. 한 아이당 400만 원씩 지원해요. 매년 400만 원은 아니고요. 얘가 멘토링하는 쭉 기간 동안에 400만 원 갖고 영어학원도 다닐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전공과 관련된 학원에 갈 수도 있고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대학은 안 가면 운전면허 학원도 갈 수 있고요. 심지어 대학에 갔는데 재료비니 졸업 작품전이니 이래서 돈 쓰면은요. 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아이들이 그 비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선한 울타리가 되게 유명해졌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미국에서도 알아요 이제. 그리고 교회가 이 사역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한 울타리에 있는 아이들 중에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하다 하면 추천해서 1년에 한 명 정도씩은 지금 미국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가 지금 가서 있고 올해 이제 3월에 한 아이가 또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은혜샘물교회 결연된 아이도 잘하면 또 그런 연결이 되면 제가 추천해서 또 미국에 가면 좋겠습니다. 미국 가서 1년 동안 ESL 코스를 해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려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아이들은 20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송 교제를 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미혼모 자녀들도 보육원에 있어요. 이게 엄마 아빠가 성숙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호 종료돼서 나와가지고 동거나 이런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또 낳으면요, 실제로 저는 그 아이를 다시 보육원에 보내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선한 울타리 샘물교회는 미혼모 한 명이 또 최근에 입소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역하는 거 얼마 안 됐을 때 미국에 있는 그 미주 엠팩 한국 입양 홍보회를 설립한 스티브 모리슨 씨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미주 엠팩에서 펀드레이징 갈라 후원 갈라 쇼를 만들어서 저를 한번 초대하셨어요. 후원하시겠다고. 제가 LA를 갔는데 그 펀드레이징 갈라 제목이 뭐였냐면요, Breaking the Cycle이었어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는 일은요,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서 이 아이들을 잘 세움으로 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
저는 남자애만 2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올해 33살 된 우리 희림이는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귄 적이 없는데 올해 27살 된 호진이는 여자친구를 여러 번 사귀었어요. 급기야 그 1월에는 여자친구랑 해외여행을 간대요. 제 마음이 어떨지 아시겠죠? 해외여행을 가든 제주도를 가면 여러분들 요즘에 제주도 가보신 분들 중에 20대 결혼하지 않았을 것 같은 남녀 커플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시죠? 네, 우리 와이프랑 웃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쟤들이 저녁 때 방을 따로 쓸까? 같이 쓸까? 요즘은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된 시대예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도 혈기가 뜨거워요. 제가 우리 호진이가 여자친구가 딱 생기면 집으로 데려와서 밥을 꼭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한테 혼전 순결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혼전 순결은 목사님한테 설교 들으시고요. 우리 장성철 목사님이 설교해 주셔야 되고,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아이한테 아주 돌직구를 날립니다. 와이프랑 애들 있을 땐 말 안 해요. 마지막에 전철역으로 갈 때 차 옆에 앉혀놓고 제가 아주 예의 있게 조용히 얘기합니다. 호진아, 보육원에서 살았던 거 어땠어? 별로 안 좋았어요.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잘못해서 실수하면 아기가 생길 텐데 네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아이가 또 보육원에 가게 될 거야. 그 아이가 보육원에 가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러면 안 되겠죠. 저는 아주 실질적인 성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호진이한테. 그래서 나는 네가 책임지지 않을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속마음은 네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하고는 자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어요. 어디까지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최대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진솔한 표현으로 얘가 기분 나쁘지 않을 말로 이 아이에게 성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멘토님들한테 똑같이 부탁드려요. 우리 아이들 지금 여자친구 생긴 애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아이들하고 식사 모임 했거든요. 6명이 왔는데 그날 결혼하겠다는 애가, 남자애가 25살짜리가 2명 나왔어요. 임대 아파트 다 얻어준 애들인데 결혼하겠대요. 결혼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한결 그렇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요즘 이혼율이 50%라는데 건강한 가정을 이 만난 아이들은 좋은 여자아이들일까? 예수는 믿을까? 여러분, 그래서 성교육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립준비 청년들은요, 범죄 조직의 타겟이에요. 대한민국에 가출 청소년이 한 6만 명 정도 이 땅에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 우리 옥주희 집사님 전문가실 거예요. 우리 가출 청소년과 자립준비 청년만 타겟으로 노리는 범죄 집단이 있어요. 대부분 보육원 선배, 학교 선배, 이 지인들이 걔네들을 낚시해요. 피싱을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주로 폰파리들이 걔네들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범죄 조직 안에. 그래서 얘를 데리고 이제 앞으로 그럴 일이 생기실 수 있어요. 핸드폰을 가입하겠다고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한 10개쯤 가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계는 전부 랩핑해가지고 작물업자한테 넘기고요. 그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도 합니다. 그러면요, 한 일주일이면 한 수백만 원 나오고요. 실제 우리 아이는 고향으로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다 붙잡혀서 2달 만에 3,400만 원 걸렸어요. 제가 제일 많이 걸린 애 보내는요, 8억 걸려 있는 애 있어요. 걔는 경계선 지능 아이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줘가지고 일례로 이런 게 있어요. 얘가 20살 넘으면 성인이기 때문에 얘 앞으로 사업자 등록증 낼 수 있어요. 원룸을 하나 월세를 얻어갖고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요. 얘 앞으로 모든 거 정수기, 냉장고 이런 거 다 사가지고요. 그걸 랩핑해서 중고 작물업자에다 팔고 걔네들은 돈을 쓰고 얘들한테 돈을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5만 원만 받으면 공범이에요. 저는 이 일 하기 전까지 경찰서 법원을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사회 가면서 약식 재판 이런 것까지 다니기 시작했는데 애들은 대부분 잘 속아요. 그리고 힘 안 들이고 돈 버는 거 원하거든요. 그래서 힘 안 들이고 돈 벌려고 하다가 대부분 걸려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IQ 80 이하가 30%가 넘다고요. 이 아이들은 대부분 판단력이 잘 없어요. 그래서 선의로 다가가면 이렇게 다 도장도 찍고 다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3명, 4명이 데리고 다니면서 은행에 애를 집어넣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막 때려요.
그래서 뭐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IQ 80 이하 아이들은 우리가 공공 후견인 제도를 만들어 주자 이런 것도 제가 복지부나 국회에 가서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냥 벽에다 대고 공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는 법무사 집사님들 꼭 있어요. 한두 분씩. 아니면 변호사도 계신데 변호사들은 바쁘셔서 대부분 이 일에 관심 없으세요. 법무사 집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후원금 가지고요. 우리 아이들 파산도 시켜봐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이런 일들 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경찰서 법원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원래 없었던 거거든요.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청년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있대요. 근데 거기에 한 그 자립준비 청년이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가지고 후원금을 모금해야 되는데 이런 단체에 대해서 아는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이거를 같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해서 인터뷰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5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 청년한테 1000만 원을 주고. 그래서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한 사역이 아이들 의료 지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대한민국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딴 건 안 해도 두 가지는 꼭 하셨어요. 교육, 의료. 근데 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수급자 뭐 1급, 2급 이렇기 때문에 1종, 2종이기 때문에 치료비 많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이들 치아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돈 많이 드는 뭐 치과, MRI 이런 거 저희가 후원금 받은 걸로 아이들 의료 지원하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에 말에 우리 졸업 장품전 준비하던 친구가요. 새벽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졸업 작품전 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과일을 까먹다가 잠결에 칼로 손가락을 날렸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응급실 가야 되는데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돈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생기는데 돈 없으면 애들 병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저희가 돈 줍니다. 그래서 의료 지원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자립준비 청년 사역만 했어요. 임마누엘 영유아고는 원래 하던 거니까 그냥 디딤샷 통장 만들어주고 1년에 한 번 가정체험 행사 했지만 사실 다른 보육원은 안 했는데 요즘에 제가 꼭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교회 한 보육원 결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는 9년 동안에요. 대한민국의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은요. 급속히 개선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저는 제가 NGO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지만요. 제가 논문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책 제안서를 일찍이 이렇게 만들어서 사방에다 계속 뿌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있어가지고 대통령 후보도 양쪽에다 다 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정말 개선이 막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갖고 막 주거 개선되고 뭐 요즘 자립 정착금도 이제 막 1000만 원, 1500만 원 주고요. 뭐 디딤샷 통장도 많이 이렇게 적립된 애들은 나올 때 5만 원 주면 5만 원 적립하니까 1000만 원 넘어서 최근에는 많이 갖고 나오는 애는 3000만 원까지 갖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3000만 원씩이나 갖고 나오는 애들을 우리가 도와줄 게 뭐가 있어? 500만 원 갖고 나올 때는 한 달에 까먹었는데요. 3000만 원 갖고 나오니까 6개월에 까먹어요. 그걸로 자립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걸 갖고 놀아요. 처음에 돈이 있으니까 예전에 돈을 안 줄 때는 집이 없을 때는 무조건 저희한테 왔어요. 근데 지원이 개선되니까요. 아이들을 만날 접점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집단 양육시설에서 간섭받고 자랐는데 선화울타리 가면 교회 가라고 그럴 것 같지 뭐 하나 지원해주고는 또 이거 하라고 그럴 것 같지 간섭받기 싫으니까 언론에는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 자립준비 청년 나오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너무 외로워요. 옆에 누구한가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거 그냥 방송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외로워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각주가 빠졌어요. 가로 열고 내가 필요할 때만 가로 닫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애들도 똑같아요. 아무 때나 불쑥불쑥 들이대는 거 애들 정말 딱질색이에요. 여러분들 선화울타리 멘토링 할 때 꼭 하지 말으셔야 될 거 있어요. 절대 아이들 통제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 자녀 양육하면서 통제하시는 부모님들 솔직히 죄송하지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20살 넘은 아이들이에요. 얘네들 데려왔다가 내가 얘네들을 사랑한다고 얘네들 통제하기 시작하시잖아요. 관계 다 깨져버려요. 근데 돈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는 가서 이야기를 하면요, 선뜻 안 나서요. 근데 얘네들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만나야 되거든요. 아이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서 만나잖아요. 더 많이 망가져 있어요. 빚도 막 생겨서 오고, 막 이젠 머리가 굵어졌다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게 뭐냐면 보육원에 가는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들을 만나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멘토링해서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보호 종료 후에 교회 공동체로 연결되는 게 가장 최선이다. 저희도 나름대로 뱀 같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사역을 시작한 교회들은 다 보육원 하나씩과 결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원 봉사는 2년 봉사 약정을 하시고 가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배정을 합니다. 그거 외에 저희 주시는 후원금 중에 여러분 그 보육원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내가 여기 있는 아이 한 명과 결연을 하고 싶어서 돕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가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육원에 가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장님들이 웰컴, 우리 애들 다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 만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죄송한 표현을 조금 덧붙이면요, 보육원은 거기 사는 동안에 자기들의 의무를 다한 거예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심 없어요. 아주 극소수의 좋은 원장님들만 관심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보육원 결연되면 최소한 10만 원이라도 기간 후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당신 시설에 관심이 있어. 우리 단체가 당신하고 같이 동역하기 원해. 그래서 지금 샘물교회는 보육원 5개하고 그 다음에 대안학교 1곳, 그래서 6곳 그렇게 기관 후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보육원하고 연결되면 그곳에 있는 아이들 디딤샷 통장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은 그 매달 가시는 거 말고 중고생들 대상으로 선한 울타리 사역 설명회를 꼭 가서 하세요. 저 지금 1월 달에도 저 이천에 있는 성회원에 가서 하거든요. 이렇게 중고생들 모아놓고 선한 울타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선물도 막 사가요. 그냥 오라고만 안 오니까 선물도 주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1:1 면담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올해 1월인데 올해도 지금 한 15명 정도 결연이 돼서 각 교회로 이렇게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 외부 단체하고도 많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연결된 단체들도요, 한 여러 단체가 있고요. 그래서 은혜 샘물교회가 선한 울타리 사역을 하게 되면 같이 소개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 있는 단체, 한국에 있는 많은 단체들과 협력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들의 관심이 사그러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옛날에는 보수 정권이 오면 자립준비 청년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진보 정권만 자립준비 청년한테 관심이 있었고, 입양은 또 반대로 보수 정권만 관심이 있고 진보 정권은 관심이 없고 그랬는데, 자립준비 청년은 이제 정권의 색깔과 관계없이 다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이제 파트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정권에도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은 개선이 조금씩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자립준비 청년 사역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단체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많이 늘어났죠. 참 감사한데요. 저는 한 번도 여기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이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저는 그냥 묵묵히 제 사역을 했고요. 아름아름 입양 가족들을 통해서나 어떻게 방송을 통해서나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나 아셔서
전화를 주시거나 이렇게 찾아오셔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 오셔서 특별히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도드릴게 대한민국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선한 울타리 사역이 함께함으로 여러분 자립준비 청년이 1년에 몇 명씩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시설에 한 3만 명의 아이들이 보육원에만 사는 건 아니고요. 가정위탁, 그룹홈, 보육원 합쳐서 한 3만 명의 아이들이 부모와 분리돼서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2,5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보육원, 가정위탁, 그룹홈에서 나와요. 매년. 올해는 보호 연장 때문에 한 1,700명에서 한 1,800명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한 교회가 1년에 2명씩만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뭐 3만 개라나 6만 개라나 그렇다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멘토님 되실 분들 우리 곧 있으면 설날이잖아요, 그죠? 지방에 보육원이 있는 애들은요, 거기 원장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거기가 집 같아서 명절이면 기차 타고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 수도권 애들은 잘 안 가요. 명절 때 나중에 멘토 되시면 꼭 불러서 아이하고 식사하시고 생일도 챙겨주시고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감사를 특별히 해야 되는데 우리 은혜샘물교회 지상봉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하고 스키 캠프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리고 연말에 우리 선아울타리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단체 회식 이런 거 잘 안 해요. 우리 애들 군대 문화 너무 젖어 있어서 제가 가급적이면 자유롭게 멘토님들하고만 밥 먹게 하는데 가끔 협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 식당 같은 데서 그러면 제가 가끔 아이들하고 밥 먹습니다.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을 잘 지켰네요.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 시간이 갔지만 우리 옥주 집사님이 해주시죠. 우리 옥주 집사님 모시고 실제 현장 이야기 한번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롱님께서 시간을 많이 쓰셔서 다행이다, 나 없이 그냥 가나보다 하고 되게 좋아했는데 이렇게 또 서게 돼서 부끄럽고 긴장되고 합니다. 저는 은혜샘물교회에서 스스로 아웃사이더 아싸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교회를 다니는데 이 선한 울타리가 저희 교회에 생기고 또 저에게 이런 실제 하고 있는 분이 멘토링을 하고 있는 분이 저희밖에 교회 여기 은혜샘물교회는 없어서 이런 자리를 이렇게 세워 주셔서 큰일 났다. 이 아싸 전략이 지금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우리 장성철 목사님께서 한 20분 정도 그리고 멘토링을 하시겠다는 가정은 2가정 정도라고 하셔서 되게 홀이 너무 큰데 이렇게 많이 인원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너무 떨고 있습니다.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요. 선한 울타리를 하게 된 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을 알 때부터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늘 했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컸습니다. 근데 그렇게 컸을 때 아는 언니가 그런 보육원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나라에서 돈 몇백 받고 나와서 명품 하나 사고 이제 돈이 없어서 몸을 파는 아이들이 있어라는 얘기를 해줘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분당에 있는 샘물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학부모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사역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다가 그럼 나 그거 하고 싶은데 한 게 그냥 시작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사역 소개나 어떤 소식지나 안내지를 받고 들어간 게 아니라 나 그거 하고 싶은데 했는데 그 집사님의 남편분이 최상규 장로님을 알아서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를 해주시고 마침 아이가 결연이 필요한 아이가 있어서 바로 그 주에 결연이 됐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좀 사고 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거 하게 됐어. 그래서 저희 신랑 항상 저를 지지해 주는 편이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다음 주에 남편분과 함께 만나시죠라고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남편이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하겠다고 한 건데 이게 부부 사역인 것 같다라는 불길한 그런 느낌을 받고 신랑한테 부부 사역인 것 같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했더니 솔직하게 말해 못한다고 이렇게 저희 신랑이 얘기했어요.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너가 하는 건 내가 늘 지지를 해주지만 같이 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어리잖아. 지금 저희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저희가 멘토한 지 3년 됐거든요. 그땐 더 어렸거든요. 아이들이 1학년 들어갔을 때인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어가지고 너 혼자 해. 그래서 솔직히 말해. 그래서 부부로 해야 되는 거면 부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남편이 필요한 자리에 인형처럼 앉아만 있어. 내가 다 할게. 그렇게 사정을 했어요. 근데 신랑이 주말 내 고민하면서 월요일 날 출근하면서 내가 한다. 옥주희 사랑하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 그거 하고 싶은데 한 그 주에 바로 결연이 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장로님과 저희 멘티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자립준비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저희 멘티는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고 깔끔하고 좋은 친구다라는 인상이 처음에 있었고 저희가 만났을 때 이렇게 그 멘티의 어떤 프로필을 좀 주시거든요. 봤더니 며칠 후에 생일이어서 빵을 좀 한 봉지 사서 친구에게 이제 드려보냈더니 친구가 생일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좀 약간 쌀쌀맞게 내 개인 정보인데 너가 어떻게 아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있는데 그런 게 있었어 하고 이렇게 주면서 좀 친해지기 시작했고 저희 멘티는 그 당시에는 그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한 달 다니고 자퇴하고 서울에 올라온 상태여서 친구 집에서 이렇게 얹혀 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얹혀 살고 있어서 이제 이 친구의 주거 자립이 가장 먼저 시급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네이버 부동산을 매일 뒤져봤어요. 네이버 부동산을 매일 뒤지는데 이 친구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그 불법 건축물이 아닌 다세대 주택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분당이라는 곳이 너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는 너무 큰 혜택이지만 분당에서 살 집은 다세대 주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들을 다 찾고 불법 건축물이 없는 곳을 몇 개 막 보냈는데 멘티가 여기는 싫어요, 여긴 이래서 싫어요, 저래서 싫어요 하고 이렇게 퇴짜를 놓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부동산에 가봐 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 그냥 친구들이랑 둘이 이렇게 부동산 다니면서 집을 알아봤던 기억이 있어서 뭐 그 정도 나이니까 그 정도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그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멘티한테 이제 방학 중이었는데 오전에 전화가 와서 지금 부동산 가고 있는데 멘토님 같이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느낌이 좀 무례하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랑 시간 약속을 하지 않았고 저는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 없어. 미안해. 잘 갔다 와.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걸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또 자세하게 보내줬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 친구가 처음 저한테 요청한 건데 제가 너무 나이스하게 끊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다음부터 나한테 요청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 시즌이어서 신랑이 재택을 하고 있어서 신랑한테 이제 부탁을 하고 머리도 안 감은 채 모자를 눌러쓰고 저희 멘티 집으로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갔더니 어떤 집은 진짜 물이 막 여름이었어서 장마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막 물이 흥건한 지하실 진짜 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곳이었고 한 곳은 너무 어두침침한 그런 곳이었는데 이 친구가 살만한 곳이 이렇게 없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고 그렇게 며칠을 부동산을 알아보고 다니고 하면서 지금 태평동에 집을 알아보게 됐는데 태평동 부동산에 처음 갔을 때 저희 멘티가 먼저 있었고 제가 주최하고 갔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아이고 엄마가 오셨네. 엄마가 여기 아들 집에 반찬도 해주고 왔다 갔다 하기 좋아. 여기 너무 좋아. 그래서 그러시는데
엄마라고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 왜냐면 안 친했기 때문에 그 멘티랑 전혀 친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라고 했다가 이 친구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엄마가 아니라고 했다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집을 쫓아가면서 멘티가 저를 이렇게 옆으로 툭 치면서 멘토님 제 엄마예요? 그런데 이렇게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중간 정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집을 알아보고 이제 그 집을 계약을 하고 우리 장로님께서 결정적으로 오셔서 이제 서류 다 사인해 주시고 봐주시고 하면서 이제 집을 얻게 됐어요. 집을 처음 얻었던 날에는 멘토랑 같이 이제 마트에 가서 장도 보고 또 그 당시는 저희 멘티가 여자친구가 있어서 그 저희 선한 울타리에서는 베개를 한 개만 사주셨거든요. 저 베개 한 개 더 사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는 없게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 더 제가 이렇게 그래 집 오픈 그런 기념이다 하고 이제 베개도 사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멘티는 지금 영국에 있어요. 남미 보면 약간 부잣집 아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되게 준비한 얘기를 많이 점프하고 있는데, 네, 저희 멘티의 별명이 뽀로로예요. 왜 뽀로로냐면 노는 게 제일 좋아. 네, 자기 노는 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저랑 만날 당시도 전문대를 한 달 다니고 자퇴하고 서울에 온 상태였고 저한테 서울에 있는 전문대를 가겠다. 그리고 이제 태평동에서 가까운 신구대학교에 자기는 그런 사회배자 전형으로 쉽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전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 해에 한 7개월 정도 놀고 학교 딱 한 군데 쓰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저는 얘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학생부 기록으로 어떤 사배자 전형으로 한 군데 쓰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멘티는 그렇게 놀았으면서 학교를 떨어진 건 충격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알바를 해야 된다. 저도 알바를 해야 된다. 우리 장로님도 알바를 해야 된다. 계속 저희가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공부할 몸이기 때문에 일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알바 스케줄이 꼬여서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래 그럼 뭐 학교 가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돈이나 벌어야겠어요 하고도 3개월이 넘을 때까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알바도 앱도 깔아가지고 알바도 보내주고 했지만 다 선택하지 않고 되게 좋은 알바 자리 많이 알아봐 줬는데 결국 알바를 선택한 건 편의점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편의점이 편하대요. 그런가 보다 했더니 또 한 달하고 역시 때려쳤어요. 그리고 한 연말 12월쯤 됐는데 저희 멘티가 되게 노는 걸 좋아해요. 주말만 되면 이태원 가고 홍대 가서 클럽에서 놀고 또 외국인 친구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놀고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데 맨날 집에만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갑자기 막 울더니 자기가 부모님이 없는 거를 한스러워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자기 지금 이 상황이 우리 부모님이 없는 게 너무 한스럽다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남자 멘티거든요. 그래서 왜 그게 그렇게 한스러워 그랬더니 자기는 외국을 너무 나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만약에 있었고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외국에 보내주셨을 텐데 나는 부모님이 없으니까 외국에 나갈 수 없다라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멘티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약에 우리 아들이 대학도 떨어졌어, 일도 안 해, 그런데 미국에 가고 싶어, 공부를 하고 싶대.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최대로 해줄 수 있는 거는 비행기 값 정도만 끊어주지 어떻게 그렇게 천문학적인 학비랑 주거비를 지원해. 나 못해. 나는 그럴 형편이 안 돼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멘티가 그럼 좀 위로가 되네요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모든 부모가 외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모든 주거비와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오히려 너는 2억이나 넘는 돈을 나라에서 지원받고 기초생활 수급비도 받고 학교도 쉽게 가잖아.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얼마나 많은 혜택이야. 그랬더니 그건 또 그러네요 하면서 또 이렇게 잘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너가 원하는 게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이미 수능이 끝난 시점이었는데 경기권에 있는 전문대를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전문대에 한 2차 수시 모집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배자 전형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또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어서 4개의 학교를 썼어요. 4개의 학교를 써서
했는데 그때 이제 작년 세겹줄 기도회 때 막 기도하고 집에 가고 이제 아침 먹고 있는데 학교 합격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2군데 합격했는데 저희 멘티가 제일 가고 싶은 학교는 기초생활수급 자격증을 보내지 않아서 떨어졌어요. 얼마나 속이 뒤집히는 일입니까? 그 자격증만 보내도 되는 건데. 그리고 2번째 붙은 학교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학생이 전화를 안 받아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좀 보내줄 수 있냐고. 사진 찍어서 보내도 되니까 내일 우편으로 보내라고. 그래서 사진 찍어서 급하게 보내고 우편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냈어요. 저희 멘티가. 이제 그런 일들 진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아까 장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집에 그 둘째 아들 걔랑 똑같네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너가 아들 하나 기른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학교를 평택에 있는 안경공학과를 갔어요. 저희 멘티가 그런 의료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이제 안경공학과를 다녔는데 처음에 뭐 인스타에서는 막 이렇게 공부하는 사진도 찍고 뭐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진도 찍고 뭔가 대학 생활을 즐기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저한테 자주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공학과니까 공학적인 수업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저희 멘티는 초중고를 다 한 3분의 1을 학교를 안 갔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해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그 고급 수학을 들으니 하나도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멘토님 저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너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온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야. 그러면 버티기만 하면 돼. 출석만 해. 3년만 버텨. 다 못 알아들어. 너만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그때 또 알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났는데 어느 날 우리 장로님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 이제 보육원에서도 그 아이를 챙기시는 전담자가 계시거든요. 그분께 멘토님이 학교를 가라고 해서 갔는데 나는 다니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서운했어요. 결국 저희 멘티는 그 학교를 친구들하고 거제도 놀러 가면서 기말고사 놓치고 학교를 자퇴했어요. 그러고도 계속 놀았어요. 그러고도 계속 놀았고 갑자기 알바를 한 달 한다고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저희 멘티가 외국인 친구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외국인 친구 만나러 영국 가야 돼서 쓸 돈이 필요해서 한 달 알바하고 지금 영국에 있다가 독일에 있다가 프랑스에 있다가 지금 영국에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올해는 가기 전에 저희 멘티가 직접 학교를 찾아서 지원을 했어요. 뭐 한국어 외대 독일어 학과도 지원하고요. 그래서 거기 붙여줘? 막 이러면서 저는 약간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고. 근데 뭐 작년에 뭐 이렇게 빨리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올해는 한 4개 넘게 넣고 지금 뭐 이렇게 추가 모집해서 지금 서울에 있는 서일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오히려 영어 마케팅 학과인가 그래서 훨씬 이 친구가 다니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저희 멘티랑 일도 안 하고 성실하게 살지도 않고 저런 영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친구는 아니지만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정말 확언할 수 있어요. 저희 멘티가 저의 전화를 안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일반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지금 주일 고등부에서도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친구들보다 오히려 저한테 저를 더 환대해주고 대답도 잘하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쩔 때는 좀 거짓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항상 이 친구의 말이 맞았어요. 하기 싫었고 귀찮았고 항상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고요. 조금 더 성실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이 있지만 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늙어가고 있어요. 농담으로 그런 말도 해요. 멘토님 제가 멘토님 아들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가 내 호적에 없는 게 감사해. 내 호적에 있었으면 내 뒤지게 때렸어 너. 벌써 이빨 하나 나갔어도 몇 번 나갔다. 이러면서 농담도 하고 땡땡아 멘토님 나중에 늙어서 요양원 가면 방문 와. 나 외롭지 않게 와. 그러면 제가 갈게요. 그러기도 하고 둘이 같이 복권도 한번 산 적 있어요. 그래서 맨날 복권 당첨 하길래 예수님이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복권 사라고 얘기해. 그래서 둘이 같이 복권 사고 당첨되면
멘티는 저에게 스타벅스를 차려주기로 했고 저는 일시불로 주면 이 친구가 도망갈까봐 3년에 걸쳐서 500만 원씩 나눠서 주기로 약속도 했었던 적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속은 썩이지만 관계를 계속 맺고 있고요. 올해 2023년 갔을 때 파리 에펠탑에 그 해피 뉴 이어 하는 사진도 보내주면서 계속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부부는 부부 사역에 관심이 많아요. 부부가 연합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우는 것에 관심이 많고 그것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울타리 사역은 제가 청년들하고 만나는 게 좀 편하고 잘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시작한 거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런 부부나 가정 사역에 관심이 많은데 왜 울타리 사역을 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희 멘티를 보면서 저희 멘티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정을 꾸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돈 많은 여자 만나서 편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그냥 저한테도 늘 그렇게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멘티에게 너도 언젠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기르고 해야지 하면서 저는 이 아이랑 같이 물론 저희 멘티가 뭐 1년에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고 제가 야 그래도 멘토님이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마스에는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면 저 이태원 가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철없는 철부지지만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만나고 있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늙어가면서 저도 같이 늙어가면서 이 친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고 진짜 부모님 되신 하나님 알려주고 싶고 또 이 친구에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관, 육아관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시. 네, 이제 현장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은 하지는 않는데 마이크가 다 없어졌네요. 장로님이 답을 해주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좀 크게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2개 준비했는데 하나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앉아 계신 데서 좀 크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권사님. 네. 제가 여기로 내려가서 할게요. 네네. 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그 멘토링의 기한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멘티들의 톡방이 있는데 이 톡방의 얘들을 도대체 몇 년 동안 데리고 있어야 될까? 저희도 이제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역이 불모지였기 때문에 사실 지도 없는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데 저희 사역이 오셨다가 남자분 2분이 중간에 사역을 그만두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멘토 팀장이었어요. 저한테 한 1년 하고 나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멘토는 1년씩만 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한다.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단호하게 제가 얘기해서 그분들이 나가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지금도 미안해하는데 좀 부드럽게 얘기할 걸.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공동체의 선한 울타리를 만나서 이곳에서 크리스찬으로 세워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 안에서 교회 안이 됐던 교회 밖이 됐던 여자를 만나서
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들 낳고 사는 거 제가 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냥 이 아이들이 내가 싫다고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법인이나 NGO 활동을 했다면 이런 꿈을 꿨으면 아마 직원들이 다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한 두 분이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나가신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제가 9년째, 8년째 두 명을 만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야, 가족이라는 게 별거냐? 이렇게 만나면 가족이야. 저는 아이가 넷인데 셋째랑 넷째를 입양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 반평균 입양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가족이 되는 방법은 결혼, 출산, 입양이라고. 그중에 혈연으로 이어진 건 출산밖에 없대요. 하물며 나랑 같이 사는 부부도 혈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저는 그냥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좀 부담되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첫 해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지만 관계가 형성되면 2년째부터는 한 달에 한 번, 뭐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못 볼 때도 있어요. 근데 미묘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요. 지가 선택의 순간, 고민의 순간이 되면 전화라든 카톡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정서적 지지를 한다는 걸 얘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 기분이 되게 좋아요. 멘토님 장로님 무슨 고민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 멘티가 두 번째 멘티가 27인데 건강하게 자립을 해서 준호 헤어의 헤어 디자이너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난달에 밥을 먹다가 그러는 거예요. 저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왜 했더니 제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고객이 160명이 됐는데 고객이 300명은 돼야지 자기가 원하는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갑자기 하남 미사 지금 서현역 2호점에 있거든요. 근데 하남 미사 신도시에 준호 헤어 지점을 세우는데 지금 있는 부원장이 원장으로 나가면서 자기 보러 같이 나가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판단이 안 서요. 거기 가면 800명 찍을 수 있으라고 그런대요. 원장님이 가가면.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나눠주는데 제가 그렇게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얘가 만약에 나를 안 만났으면 이런 얘기를 누구랑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나는 그 업종에 대해서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이화순 권사님이라고 오산대에서 미용 관련된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처음부터 그 교수님 도움으로 그 시작했으니까 권사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대로 아버지 엄마들이 하는 식으로 또 물어보는 거죠. 내가 모르면. 그래갖고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아이한테 전달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게. 네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조언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샘물교회 선한 울타리를 시작하면서 다 교회마다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혀 모르는 교인들이 연락을 주세요. 보육원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멘토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제 처음에 목사님 계셔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도 교회에 갇혀 있었어요. 나는 그 교회 그 사역이 시작해야지 그 교회 성도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들을 계속 그렇게 떠나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타교인이지만 원하시면 샘물교회 선한 울타리로 받았어요. 그래서 두 분도 오시게 된 거고 그래서 최근에는 수지선한 목자교회도 그렇게 받았고 근데 그분들이 가서 열심히 쉐어링하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 교회 사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선한 목자교회 선한 울타리 부의 부장님이 되세요. 올해. 지금 두 분이 또 여기 씨앗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타교인들 다 받아요. 나중에 지인들 계시면 목사님 허락하시면 다른 교인들 여기 와서 같이 멘토링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팅해서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난달에 파송했거든요. 이제 제가 1월에는 이제 한번 해서 파송하려고 그래요. 진교하고 우리 두 분을 파송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가정교회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뛰어넘어 보고 싶어요. 예. 네. 그 아이들도 자기들이 지원을 하는 개념인 건가요? 그러면요? 질문 다 하신 건가요? 하고 혹시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네? 남자애들 여자애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거기까지입니다.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보육원에 이제 제일 처음 했던 경북 김천에 있는 임마누엘 영유학원 애들이 그냥 한 보육원밖에 없어서 거기서 그냥
보육원에 가서 이렇게 사업 설명회하고 추천해주면 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막 교회도 생기고 저희도 멘토 신청자가 있길래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뭐 한국아동복지협회에 가가지고 제가 거기 사무총장 만나가지고 이런 사역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공문을 갖다가 전국의 그 지자체마다 아동복지협회가 있어요. 거기다 다 보내서 신청서도 받아보고 막 다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문건으로 날리는 것들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많이 알려져가지고 방송도 타고 뭐 언론도 타고 하다 보니까 보육원에서도 먼저 연락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먼저 온 선배들이 후배들을 끌고 와요. 와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은혜로운 얘기 한마디만 할까요? 몇 년 전에 설에 여자애 3명이 저희 집에 왔어요. 저한테 뭘 하나 주는 거예요. 감사패를요. 전 아이들 여자애 3명 이름을 새겨서 저한테 감사패를 주는 거예요. 전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 문재인 대통령이 주는 감사패보다 오늘 너무 행복하다. 근데 그 아이들이 버스 타고 오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 저는요 너무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나가서 저랑 비슷한 나이 사는 애들을 아는데 걔들하고 저를 비교해 보니까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내가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꼭 저에서 해주시는 얘기가 같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진규도 아마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말은 안 듣고 속은 썩여도 뭔가 의지할 사람이 이렇게 한 명 있다는 게 참 감사한데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데려오기도 하고 요즘에는 당사자 단체들이 있어요. 뭐 고아권익위원회, 뭐 한국고아사랑협회 막 이런 데서 연락이 와요. 선아우타리 멘토링 너무 좋은데 우리 후배들 좀 받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오고 그래서 또 옆에 있는 원장님이 해보니까 다른 보육원을 소개시켜줘요. 친한 원장님들. 그래서 또 그 원장님이 또 애들 보내주고.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좀 다양해졌고요. 이건 입양가정 관련된 거예요. 보육원은요. 대한민국은 여전히 제가 입양한 지 지금 올해 19년 됐거든요. 대한민국은 지금도 건강한 여아만 입양을 해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입양한 것 같아요. 제가 입양계에 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아들을 입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육원에 가니까요. 남자애들만 있는 거예요. 여자 보육원이 따로 있고요. 남녀가 같이 있는 보육원이 있는데 보육원에 가면 남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부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입양하자고 했는데 두 번째는 제가 와이프한테 부탁했어요. 아들을 입양하고 싶다고. 그래서 넷째는 우리 집에 아들이 왔는데 저희 비율도 월등히 남자애들이 많아요. 남자애들은 해외여행도 못 가면요 다 보육원 가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아들 키우는 거 힘들잖아요. 옛날에 양자들이 사고도 좀 많이 쳤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니까 지구촌교회가 두 번째로 왔잖아요. 거기 섬기미들이 전부 딸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는 무조건 여자애만 보내주래요. 다 망했어요. 남자애들이요 훨씬 심플하고요 순수하고요 말도 잘 듣고요 방도 더 깨끗해요. 심지어는 머리카락이 짧으니까 요즘 올해는 희한하게 10몇 명이 들어왔는데 희한하게 한 10명이 여자예요.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이유가 송주건이라고 여자 보육원에서 애들이 막 왕창 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대부분 남자애들이 많고요. 남자애들이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께 죄송한데요. 남자애들이 굉장히 편안해요. 진짜. 근데 여자친구들은 예민하고요. 조금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도 나는 딸이 좋다. 그럼 여자의 멘토링 하셔도 돼요. 답변 됐나요? 예. 원래 취지는 네. 그 지원하는 아이들이 본인들이 자립하는 의지가 있어서 지원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 건지 단순히 연결만 시켜주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막 좋아서 하는 친구들이 물론 소수는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렇게 소개로 한번 와봐요. 왜냐하면 별로 기대가 없어요. 제가 아까 그 말씀 안 드렸나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른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어른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동안 내 부모를 비롯해서 내가 만났던 모든 어른들은요. 나를 전부 다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어른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멘티는 첫 번째 멘티 9년 된 멘티는요. 저한테 속마음을 말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이 친구는 학대를 가던 아이였어요. 처음에 다른 분을 멘토 결연했는데 마음을 안 열고 계속 거부해서 할 수 없이 제가 맡은 경우예요.
근데 마음을 잘 안 열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너도 저러다 한두 번 하다가 내가 계속 이러면 너도 나하고 안 할 거야 더 이상. 그리고 이러니까 정주기 전에 내가 빨리 끊어버려야지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처음부터 막 내 멘토링에 큰 기대를 하고 오는 친구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너무 좋아져. 예. 네. 저 질문 3가지 있는데 괜찮은가요? 아,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연장해서 그 청년들이 직접 찾아오는 케이스는 없었던 건가요 지금까지? 직접 찾아온 네, 거요. 자발적으로. 우리 단체를 알아서. 네네. 뭐 주변에 소개를 받는다거나 이래서 직접 찾아온 경우도 있나요? 직접 전화를 한 게 있었나? 네. 제가 생각보다 기억력이 별로 안 네네네네. 좋아서. 근데 그 거의 자발적인 케이스들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옆에서 보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나도 저기 가야지 한 케이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네. 그 아까 이제 가정 초대 경험 같은 것도 이제 한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거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저 혼자 생각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가정이에요.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집도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집에 왔을 때 또 그 집에 있는 자녀가 자기랑 좀 또래가 비슷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결핍감을 느끼진 위화감을 느낄까? 네네네. 그러진 않을까요? 제가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네. 그 보육원 아동 가정체험 행사 할 때 이 질문 많이 하세요. 그리고 멘토 하면은 밖에서 만나는 건 모르겠는데 집에 데리고 오면은 그런 느낌 받지 않겠냐고. 그리고 그래서 보육원 원장님 중에서 보육원 봉사 갈 때 이렇게 어린 자녀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리고 최소한 20살 넘은 애들만 봉사 받고. 왜냐하면 나는 엄마랑 떨어져 아빠랑 떨어져 사는데 자녀가 엄마 아빠랑 손잡고 오는 거 보면 아이들이 상처받을지 몰라요. 그런 원장님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니까 우리 집에 4명이 있는데 위에 2은 청년이거든요. 우리 어린애들 비롯해서 청년들까지요.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지금은 우리 애들보다 걔네들이 나이가 다 많거든요. 우리 딸은 그냥 서슴없이 오빠예요. 우리 호진이네한테 가서 머리를 그냥 오빠하고 가서 편하게 가서 머리 깎고 머리 헤어대야 돼서 막 얘기하고. 우리 중원이 잠깐 외국에 살다 들어왔는데 그 형 만났는데 막 편하게 얘기하고. 우리 막내는요 자기 형보다 호진이랑 희림이를 더 좋아해요. 왜냐면 형은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형들이 또 다른 형들도 많이 와요. 전 이제 제가 이걸 책임자다 보니까 딴 애들도 많이 우리 집에 오는데 우리 집 올 때 애들 그냥 안 오고 뭐 애들 좋아하는 카드 같은 거 있죠. 2만 원 번쩍번쩍 카드를 하나씩. 얘들은 애기들이랑 많이 살아서 애들이 뭘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걸 딱 갖고 오면 우리 아들 입이 막 이렇게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니까 처음에는 그 말을 해요. 나 기억이 나요. 세상에 이렇게 큰 집은 처음 봤어요. 시설이 사실 더 큰데 개인 집을 안 가봤으니까. 근데 그건 한두 번이에요. 뭐 제 멘티는 그래요. 지가 이제 머리 깎으니까 내 차를 타더니 장로님 이 차는 얼마예요? 아, 나 돈 벌면 나도 이거 사야겠다. 한 1억 해요? 뭐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걔네들이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그 집에도 가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런 표현은 조금 과할지 모르겠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도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 최근에 이 그 자립준비 청년에 관해서 방송이나 이런 데 많이 언론 보도가 되면서 그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늘었고 실제 그 자선단체에서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종의 분위기, 이렇게 뭔가 붐처럼 일어나는 이 분위기로 인한 부작용 같은 거 혹시 우려되는 점은 없으세요? 선한 울타리의 특징은요. 현금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필요하는데 좀 친해지면 멘토님한테도 그럴 수 있어요. 저 돈 좀 주실래요? 청년부 갔더니 어떤 애가 가서 청년부 친구들하고 좀 친해지고 5만 원, 10만 원씩 지구촌교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몇몇 아이들이요. 여러분들 요즘에 자립준비 청년들 당사자들이 방송 좀 타는 거 아시죠? 그 중에 되게 방송 여러 개 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그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걔들 중에 한 운동하는 애가 있어요.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걔가 자립한 아이인 줄 알고. 걔 미자립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을 타가지고요. 한번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한 울타리는 절대 방송 안 타요.
제가 한 번 탔는데 그거는 보육원에 연결해 줘가지고 당사자 단체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SBS 희망 TV를 우리 아이랑 한번 나갔어요. 저는 절대 안 나가요. 그리고 특별히 이거 하시면 연락 받아요. 아이들 방송에 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저 절대로 응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방송에 나가면 어떤 컨셉으로 나오냐면요, 불쌍한 컨셉, 도움 받아야 되는 컨셉, 딱 질색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자립해야 되는 컨셉이고요, 불쌍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근데 방송은 시청률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컨셉으로 애들 다 만들어요. 그래서 현금은 언제 주냐면요, 딱 줄 때가 있어요. 아플 때, 정말 당장. 그리고 얘는 알바나 이런 거를 통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니기 좀 어려운, 뭐 되게 어려운 과가 있어요. 뭐 간호대나 막 이런 거였는데 개인 후원자가 연락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이나 이런 공황장애 때문에 도저히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한 1년 정도 한 30만 원 정도 해서 돈도 주고 그다음에 수급도 연결을 시켜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 친구한테 현금 안 주잖아요. 그죠? 제가 멘토님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용돈 좀 주면 되네요. 용돈 언제 주시면 되냐면 생일 때, 명절 때, 뭐 그럴 때 좀. 그다음에 아이가 옷을 입고 왔는데 파카가 겨울인데 너무 좀 추라해. 그럼 저한테 꼭 전화 걸어서 물어보세요. 제가 파카 하나 사줘도 되나요? 그럼 제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하나 사주세요. 그런 거 정도 하실 수 있는데 현금 지원하지 않습니다. 현금 지원은 정말 꼭 필요하면 부장님한테 말씀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얘가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예.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을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 한 분만 질문을 받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안 나타나셨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 받아주신 우리 최상규 장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2시간이 가까이 되는데 현장 이야기를 비롯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들을 알게 되니까 참 리얼한 이야기에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마칠 텐데 지금 이제 일찍 나가신 분들은 그 동참서에 이제 이름을 적어주시고 연락처를 적어주셔야 또 이제 동명이인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되니까 연락처를 그때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저한테 그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저 앞에 다 나오시면 좀 어려우니까 뒤에 나가실 땐 마련되어 있는 책상 위에 올려주시면 제가 다 취합해서 여러분에게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끝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멘토 두 가정은 저 뒤에 있는 작은 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또 연락을 드리고 난 다음에 2월 5일 날 저희 이제 선한 울타리 팀 은혜샘물교회 선한 울타리 팀 발족식을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팀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한 명의 우리 여자 우리 청년을 이제 또 받아야 되는데 그 청년은 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어디가 좋을지도 좀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해서 집을 정하는 것 숙제부터 우리 모인 팀들과 함께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지금 당장의 멘토들은 지금 구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진짜 부득이 연결이 되어서 멘토가 필요하면 또 우리 팀 모였을 때 또 자원자를 또 받겠고요. 그 외에도 아까 설명을 들으셨던 것처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육원을 가려면 또 사람들이 또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멘토는 못하겠지만 뭐 보육원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울타리 사역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간헐적으로 저는 이런 거 잘 하니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순서를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나가실 때 저 뒤에 자원자들은 동참하실 분들은 자원서를 저에게 또는 저 뒤에 책상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샘물교회 선한 울타리 이 사역을 가지고 함께
사역을 나누고 또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을 함께 묻고 나누며 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참케 하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영혼이 살아나는 그 장소에, 그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한 영혼이라도 이 사역과 함께 구원의 반열에 오르며 동참하는 사역이 되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데 동참하는 사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뒤에서 해보니까 한 80분 참석하셨어요. 네, 저에게는 8,000명. 네. 자, 우리 두 가정은 저 뒤에 보면 멘토로 참여하신 두 가정은 저 뒤에 보면 작은 교실이 있는데요. 그 사역 준비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장로님과 저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